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사상 유례 없는 더위, 힘들 때에 오늘 저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졸릴 때 딱 베고 자시면 좋은 이 책.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언제든지 졸리면 딱 덮어놓고 바로 베개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두께가 나올 수 있는 이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오늘 맡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고대 프랑스인데 국가명이 없었고 자그마치 60개의 각각 다른 부족들이 부족 중심으로 모여 있는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부족 국가였다 보니까 얼마만큼 프랑스의 영토로 잡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예, 어떻든 그렇게 아주 다른 국가인데 6개도 아니고 60개라니까요. 60개가 각각 다른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족 국가입니다. 그 부족 국가들이 어떻게 외세와 맞닥뜨리면서 또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자기 부족의 문화를 지키면서 또 프랑스라는 묘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묘한 뭐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는가, 이거를 한번 같이 보신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번에도 월드컵 할 때에 프랑스 축구 선수들이 이 유니폼에 수탉이 나왔죠. 왜 수탉이 나온지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프랑스에는 아니 독수리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나오지, 뭐 수탉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로마가 프랑스인들을 깔보는 상징으로 그렇게 수탉, 이런 갈리아라는 말, 라틴어로 갈리아라는 말이나 수탉이라는 말이나 거의 같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야 수탉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그 말이 결국은 오늘날까지 프랑스인들의 어떤 가슴에 새겨서 그렇게 하는 그 수탉이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불리한 요건에 있었는 건데 그거를 우리처럼 까무새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걸핏하면 저거 일제 뭐야 그러면서 중앙청을 까북쳐 버렸죠. 참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가 오히려 중앙청을 두면서 우리는 한때 일본의 통치를 받는,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던 중앙부가 여기야 라고 하고 아주 좋은 역사 교훈 장소 이런 게 될 수 있을 텐데 세상에 그걸 싹 밀어버렸으니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제가 지금 그 역사 얘기를 다시 하려는 안 되고요. 어떻든 이런 프랑스인들입니다. 그 프랑스인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정신이 나온 게 아니고요. 오늘 얘기를 쭉 보시다 보면은 일단은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유럽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는 그리스가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우리 인류 문화의 선진국이라 할까요? 그리스는 아테나, 일종의 도시국가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학문이 거기서 나왔고요. 모든 문화가 거기서 출발되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렇게 지중해 지역을 다 잡고 있었다면은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리스가 있는 지역하고 이쪽 프랑스가 있는 이 갈리아 지역하고는 상당히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중심에서 바깥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이태리 그쪽에 있으니까 여전히 뒤떨어져 있죠. 그렇게 뒤떨어져 있는 갈리아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나들이 제대로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총사령관 베르생게토릭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때부터 독특한 이런 정신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간단히 좀 파워포인트로 만든 걸 좀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갈리아가 프랑스라는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갈리아는 60개나 되는 많은 부족 국가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그 부족 국가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지네들끼리 또 싸웁니다. 지네들끼리 또 싸우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오늘날의 프랑스를 이뤄냈는가라는 기초가 차츰차츰 이때부터 쌓여진다 할까요? 그런 단계. 그래서 갈리아에서 프랑스가 되기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쪽 그리스가 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스가 제가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여드렸죠. 이동을 할 때는 항상 동서로 먼저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이 동서로 먼저 이동하게 돼 있는데, 이유는 기후가 동일한 기후거든요. 그래서 동서로 먼저 이동하지, 남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동서가 막혔다든지 동서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남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그리스가 자꾸만 이쪽 서쪽으로 와서 각 식민지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식민지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우선 그리스가 했는 방식을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살리아 탄생하면서 지중해 세계와의 조우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하나의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가 이렇게 됩니다. 이쪽 지역에 기원전 600년경에 포카이오라는 선원들이 상륙해서 난누스랑이라는 왕의 축제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륙해서 난누스라는 왕의 축제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공주가 집티스라는, 집이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집 아니고요, 이름이 집티스입니다. 이 집티스가 그때의 자기네들의 어떤 그 풍속이랄까, 그거는 이겁니다. 이 같은 왕의 아버지인 왕이 축제를 열었을 때에 이 공주가 물을 이렇게 딱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공주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방인 프로티스에게 물을 건너면서 부부가 됐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설화가 있는데, 이 설화가 이제 기록도 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조심했어야 될 거는, 이런 거를 할 때는 너무 순진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가 피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쳐들어가서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땅을 뺏었지 않습니까? 뺏으면서 또 거기에 사람들 잡아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잡아가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귀중한 거 뺏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숨긴다고요. 그 숨기는 방식이 바로 이 같은 신화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신화를 만들어서, 아주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던 신화, 말도 안 되는 신화인데 사실은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침범했다는 얘기는 없고 파티가 열렸는데, 그렇게 많은 그럴싸한 남자들이 초청됐는데 그 집티스 공주가 마침 여기에 탁 물잔을 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을 때 그런 거죠. 이쪽에
갈리아 지방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비슷한 형태의 이런 신화가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 때에 벌써 이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 조금씩만 바꾼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역사들의 어떤 가림막, 이런 가림막을 걷어내면서 실제 역사가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예, 실제 역사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미 우리가 그걸 했죠. 갈리아 사람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고 미개인들이라서 우리가 그자들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침범했다. 이게 갈리아 원정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빅스 문화가 어떻게 찬란했고 이 빅스 여왕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35세 여인. 이 여인께 바쳐진 어떤 그 선물들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화려한 문화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1900 아마 99년인가 그때 발굴됐을 겁니다. 그렇게 발굴돼서 그 문화를 연구하면서 과거에 로마가 거짓말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이 갈리아 원정기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막 전쟁해서 뛰어난 장군이었다는 걸 알려줘야 할 텐데 이 알려줘야 될 게 당시에는 무슨 뭐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하면서 매일 일기처럼 적어 나갑니다. 적어 나가는데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원로원이든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이 왜곡돼 버리겠죠. 그래서 왜곡돼 버리는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또 그렇게 잘못된 역사를 봤듯이 오늘 또 잘못된 역사가 어떻게 나중에 뒤집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신화의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화를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리면서 볼게요. 그리고 신화의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화의 실질적인 거는 피 흘린 거는 다 빼버리고 결과만 딱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쪽 마살리아 이 참 어려운 게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저도 갈리아 원정기를 읽으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얄팍한 책입니다. 책을 사서 그렇게 읽어봤는데 읽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지명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여기가 어디서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도록 지명이 아예 다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세유입니다. 오늘날의 마살리아라는 지역이요. 이 마살리아에서 어떻게 지중해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볼 텐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육지로뿐만 아니고 특히 해상으로 대단한 모험을 이 당시에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중해에서 나와가지고 이쪽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여기가 대서양이 되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돌아서 이쪽 영국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영국을 돌고 그 다음에 북구라파에 가서 백야 현상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하죠. 어떻게 당시에 이렇게 그 항해 기술이 어떻게 이만큼이나 잘 발달된지 모를 정도로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 오늘날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해술이 뛰어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같은 큰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내보내준 것, 그런 것도 상당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같이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마살리아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드리게 되면요. 지금 얘기가 로마와 이쪽 갈리아 지방, 여기에서 마살리아가 이 로마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로마가 워낙 강하니까 맨날 죽어서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팽창하고 있는데,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서쪽으로 자꾸 팽창하게 되는 가운데에 1, 2, 3차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로마께도 엄청 중요하고요. 이때에 이 마살리아라는 지명이 있는 이쪽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시칠리아를 속주로 삼고 해양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마살리아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강대국이 되니까 로마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해군으로서 상당히 강한 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한니발이 이쪽 로마를 쳐들어가려고 할 때에 해상으로 올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워낙 강한 이쪽에 마살리아 해상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육지로 들어갑니다. 이 육지로 들어가는데 오늘날은 뭐 육지로 가는 게 별것 아닐지 몰라요. 당시는요, 이쪽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는다는 게요. 그런데 그 알프스 산맥을 넘고 그렇게 해서 이 우회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니발은 고생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게 BC 218년, 201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단순히 이 마실리아가 그냥 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로마를 지켜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3차 포에니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BC 149년에서 146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 완전한 카르타고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면서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요. 온 육상 통로뿐만 아니고 바다도 이 든든한 마슬리아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갈리아인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에 세계 최고라고 하는 로마하고 거의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까지 역할을 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로마만 아주 강한 나라고 여기는 별것 아닌가 보다. 아니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이때 마실리아에 일단은 이같이 탐험을 주로 하는 탐험가인데요, 피테아스라는 탐험가입니다. 이 피테아스라는 탐험가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볼게요. 피테아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같이 뚝뚝 끊어져서 미안합니다. 예. 여기에 마실리아가 해양을 할 때에 이때의 이름이 피테아스라는 사람이 이같이 대단한 모험가로서 오늘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까지 올라가서 백야 현상을 받는 얘기라든지 낮과 밤이 없는 어떤 그런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봐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2, 3차의 전쟁을 결국 로마가 이길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프로방스라는 거. 오늘날 프랑스에 있는 프라방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면은 여기에 아픈 역사를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런 아픈 역사들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픈 역사니까 지워버릴래.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한마디로 오늘날 프랑스의 프라방스 지방이라서 남쪽 아랫부분에 있죠. 정말 그 휴양 도시도 있고 또 그 햇빛이 맑고 또 포도주도 잘 나고 이러는 지역이 프라방스 지역인데요. 이 프라방스라는 이름이 로마가 이쪽을 장악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쪽 갈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난 뒤에 여기는 우리의 속주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프라방스입니다. 엄청 기분 나쁘죠. 일본인들이 우리 들어가지고 우리 어떤 도시를 야쿠자 도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야쿠자시 하면 기분 나빠서 바로 없애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기원전 125년에 군사력이 약한 마설리아가 로마에 우리 좀 도와주시오. 옆에 살루비스족이라는 같은 겔트계족입니다. 같은 겔트족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슬리아가 로마에 가서 애써서 요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안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좀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듯이 그렇게 들어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로마가 파견하죠. 그렇게 해서 로마가 들어가서 도시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들어간 데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로마를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해놔놓고 이 도시 이름 자체를 프로방스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그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속주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프랑스 남부에 여전히 그 이름을 쓰고 있죠. 이게 기원전 121년에 된 오늘날까지 프라방스의 기원이 이렇게 된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 예. 그렇게까지 두면서도 자기네들 역사 속에서 이거 지워야 돼, 이거 쪽팔려, 한마디로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건가라는 걸 프로방스 할 때마다 한때 로마가 뺏은 땅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리아인들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개의 각각 다른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부족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봅니다. 카이사르가 이쪽 갈리아 지방을, 카이사르는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갈리아 지역을 공격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해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중앙 집권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앙 집권제 같으면 군사 동원도 쉽고 강력한 중앙 집권제는 까무시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많은 그 군주들이 각자 지 잘났다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갈리아 지역에 들어갈 때에 이 1인 작전을 씁니다. 처음부터 딱 공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네들끼리 싸움질을 할수록 부추깁니다. 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우리나라가 내분 있으면 안 된다, 제일 어려운 건 내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항상 무너질 때는요, 속에서 내분으로 무너지는 거지 외부 침략을 받잖아요. 침략을 받으면 오히려 똘똘 뭉치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로마 장군은 역시나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싸움 붙여서 자기네들 싸우도록 그렇게 만든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게 얘들을 까뭉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군사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자기네들 로마께 잘했던 쪽은 뭐 전혀 건들지 않고 자기인데 로마께 좀 거칠하게 했다든지 이쪽하고 싸움했던 거예요. 거기는 가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로마께 잘하는 카이사르 장군께 잘하는 녀석들은 털끝 하나 안 건들고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한 녀석들은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체 내에서 통합이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 이제 속국으로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 작전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쳐들어가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와르륵 무너졌는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젊은 장군인데 조그마한 부족장이었죠. 이 부족장이었는데 이 부족장이 생각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깨인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 저같이 카이사르 장군이 하는 저 방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노예될 거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식이 돼야 된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에 겁나서 수그러들지도 말고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이러면서 옆에 나라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시켜내는 젊은 군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르생제토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에 그거 나와 있죠. 베르생제토릭스. 참 어려울 때입니다. 참 어려울 때인데도 이같이 사람들을 어식화시키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에 대항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로마에 나서는 사람인데 아르베르니라는 이름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 내에 60개나 되는 그 많은 부족들을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어떻든 작은 그런 아르베르니라는 이 부족의 부족장이죠. 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족장이 이때 일어나서 기원전 52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52년에 로마하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르생제토릭스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사학자들이 이 사람 이름인가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이름이 겔틱어로서 100개의 머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나올 때부터 일찌감치 자기는 100개의 부족들이 모여있는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그야말로 게릴라 작전을 주도하고 하면서 로마를 격퇴시켜 버립니다. 예. 게르고비아 전투라는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로마를 격퇴시켜 버린다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60개나 분열된 나라들을 한 군데 모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이 60개 갈라져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 나라들을 이 사람이 속한 나라가 이쪽 여기 거의 중간쯤이긴 한데요. 어느 날 베르누 지방이랍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르베르니 족이라고 하는 이 족의 부족장이었고요. 어떻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아이두족이라는 이쪽하고 여기는 친로마파입니다. 항상 보면 아까 제가 로마가 쓴 작전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친로마파와의 전투에서 이겨버리는데 그 이긴 전투가 게르고비아 전투라는 전투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에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카이사르하고 한판 붙게 됩니다. 그래, 여기 만만찮단 말이에요. 그래, 네 분을 로마가 또 비브락테라는 어떤 그쪽에다가
내분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거부를 해버립니다. 로마가 와가지고 부추기는데 왜 거기에 하겠어? 이렇게 해서 설득하지 않게 되고요. 어떻든 이러면서 안전한 결속을 이루고요. 그렇게 하면서 카이사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에 카이사르하고 정면으로 붙는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결론적으로 죽게 됩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레지아 오피둠이라는데 오피둠이 뭔가 하면은 로마인들이 성처럼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그런 걸 오피둠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지아 오피둠으로 이제 이들이 분리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해서 후퇴한 지역이 산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어떤 지역인가를 이렇게 산입니다. 후퇴한 지역이 저렇게 높은 지역이 되면서 저 산 위에 저기에 숨습니다. 뭐 몇만 명 갖는 게 아니고요. 저기에 숨는 인원이 8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또 원래 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기를 들어가서 이제 방어전을 시작합니다. 이런데 역시 카이사르는 대단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는 또 다른 작전이 있지. 그러면서 카이사르는 여기를 뺑 둘러서 일종의 토성을 만들듯이 진지를 뺑 둘러서 진지를 만듭니다. 이 뺑 둘러서 소위 말하는 포위 작전으로 해서 이제 굶겨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 굶겨 죽이는 작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포위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쪽에 이쪽 부족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의 부족들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쪽까지 이래 전투를 하러 오는 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서 다른 쪽에서 모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25만 명이 이제 군사로 옵니다. 그러면 로마 카이사르 장군이요 뛰어난 게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 쭉 토성을 만들었다 했죠. 그렇게 해서 진지를 딱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온단 말이에요. 온다는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토성이 중앙에서 18km 정도 떨어지는 지역에 토성을 했다면은 거기서 한 2km 정도 또 뒤에다가 또 토성을 또 만듭니다. 요번은 어떻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침입해 들어오는 녀석들을 막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토성 위에서 토성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있으면 이쪽을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돌아서면 전투를 하게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25만 명을 그렇게 갑자기 몰아서 하는 제대로 된 군인이 왔겠어요? 아마 쇠수랑 들고 오고 뭐 이렇겠죠. 제대로 된 군도 아닌 사람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각 부족 중심의 나라지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보니까 웬걸 성을 쌓아놓고 토성을 쌓아놓고 난 뒤에 이렇게 자기네들을 맞이하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도간의 쥐처럼 갇혀져 있는 이쪽이 계속 이제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병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이제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총사령관 베르생제토릭스라는 사람이 딱 결단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항복하겠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죽여라. 대신에 내 부족은 살려달라. 이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적진 중앙에 딱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말을 타고 들어가서 적장에 있는 카이사르의 적장에 있는 거기를 한 세 바퀴 이렇게 돌고 난 뒤에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기를 땅에 딱 내려놓으면서 딱 앉았다. 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끝장나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에 다 이게 기록에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한쪽은 이렇게 합니다. 위대한 세상에서 위대한 장군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 장군보다 더 위대한 장군께 하면서 한 얘기가 나를 죽이고 내 부족을 살려달라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던지면서 다른 병사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면 그런 걸 보여줬죠. 그래서 실제 이게 또 나중에 역사가 막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건데 아무튼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나지 않나요? 당시에 나라도 없는 그 나라를 이렇게 자기 부족을 살려달라는 이 정신을 보여줬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항복하면서 잡혀가가지고 6년 동안이나 그때의 감옥이라는 건 요즘처럼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햇빛도 안 들을 뿐더러 그냥 지하실처럼 그렇게 구덩이에 파놔놓고 난 뒤에 최악의 상태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6년 동안 있었답니다. 왜 6년 동안 있었는가 하면은 카이사르가 나중에 우리가 세계사 하게 되면 아시게 될 텐데요. 최고 권력자가 못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로마 자체 내에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끝내고 권력자에 취임할 때에 그때에 꺼냅니다. 6년 전에 했던 그걸 꺼내서 그때에 죽입니다. 이제 취임하면서 기념으로 그렇게 죽이게 되죠. 참 그런 면에도 프랑스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되게 존심상하죠. 존심상하죠.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은 함부로 안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나라를 일궈냈는가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런 정신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페이라는 프랑스어인데 이 페이라는 게 한 부족이라든지 작은 단위를 나타낼 때에 페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페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쓰는 단어인데 이 페이가 뭔가 하면은요. 내가 태어났고 내 고향이고 또 같은 어떤 문화를 가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질성이 있는 작은 집단들인데 이 작은 집단들을 중앙정부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더라도 그걸 없애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있고요. 현재도 700여 개의 페이가 있답니다. 프랑스 전체를 했을 때. 참 독특하죠? 어떻게 700여 개의 페이가 있어? 그럴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각자 다른 부족들이었어요. 그럼 그 부족들 가운데도 어떤 페이가 있겠죠. 그런 페이들 있는 거를 다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둬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네 고향이라든지 자기 어떤 그거를 정서적인 특히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자기 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땅을 갖고 있다는 걸 얼마나 귀중하나요.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이들은 알고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프랑스인들이 이때에 했던 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오크통입니다. 포도주 만드는 기술을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할 때에 그 전까지는 이 포도주를 할 때에 톡이 큰 단지에다가 포도주를 하는데 이
토기 단지를 사용하던 프랑스인들의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저 토기 저게 자칫하게 되면 깨지기 쉽고 다루기 힘든데 자기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그 나무를 잘 깎았답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촘촘하게 물이 새지 않도록 짜서 바깥에는 철로 이렇게 테두리를 딱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든 게 프랑스인들이 만든 토기입니다. 토기가 아니고 배럴이죠. 아직도 배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배럴인데 이 배럴이 오늘날은 석유를 사고 팔 때에 보면은 1배럴이 얼마입니까? 그 배럴입니다. 그게요. 집집마다 자기가 만들 때에 그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속에 얼마만큼 들어가는 게 1배럴이다 정해서 아직도 그 배럴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배럴인데 이게 왜 그 포도주에서 큰 역사의 변환점이 됐는가 하면은요. 여기 오크통을 특히 참나무 오크를 잘 이용해서 그렇게 했더니만은 기존의 토기를 이용해서 만든 포도주가 갖고 있는 향, 그거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벌써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독특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기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리아의 총사령관 베르생제토릭스 대단한 장군이었잖아요. 이 사람을 나폴레옹 3세가 자기가 다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나폴레옹의 조카거든요. 나폴레옹 3세는요. 다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프랑스인을 좀 이렇게 모아봐야 되겠다. 프랑스인들을 중앙 집권으로 왕 중심으로 딱 모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리로 7m 되는 큰 동상을 만듭니다. 이름은 베르생제토릭스 동상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동상의 얼굴은 누군가 하면 지 얼굴을 갖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프랑스인들을 전체적으로 결집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너무 속보이고 그죠. 그런 경우라든지 또 여러분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또 할 텐데요. 우리가 프랑스 역사하게 되면은 1차 세계대전에는 결국 프랑스가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독일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참호 전투에서 프랑스 뛰어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들이 딱 치고 있으면서 결국은 독일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몇 번이나 찾아가서 우리가 협상하자, 종전하자 그렇게 했는데 잘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요. 나중에 만나주는데 굉장히 굴욕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이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졌다면은 독일은 와싱삼당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는요. 아주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주 다른 방식이 지난번에 참호전 때문에 당했으니까 요번에는 탱크를 앞세워서 탱크를 가지고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가는 작전으로 나옵니다. 번개 작전이죠. 한마디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보병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그냥 탱크가 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열흘 만에 파리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파리가 함락되어 버리니까 프랑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되니까 독일이 거기다가 비시 정권이라 해서 꼭두각시 정권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프랑스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는 비시 정권을 만드는데 이 비시 정권 때에 또 이 베르생제토닉스를 우상화시켜냅니다. 우리가 나라를 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참 웃기죠. 그래서 참 역사를 볼 때에 제대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는가, 안 그러면 지네들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갖다 놨는가,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반성,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그 같은 반성이 일찌감치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훨씬 이전인데, 조금 전에 예를 든 예보다도 훨씬 이전인데, 그때가 어떻든 로마 이때 시대일 겁니다. 이때에 베르생제토닉스 금화가 나옵니다. 이제 화폐가 이제 됐을 때에 금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자기네들도 유명하고 하니까 금화를 만들 때에 이 베르생제토닉스가 장군이고, 이게 이름이 100군데의 머리라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장군을, 이 금화를 만들 때에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아폴로 신이든지 이런 신들처럼 아주 깔끔한 수염도 없고요, 깔끔한 모양새로 해서 그렇게 금화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책에도 금화 모양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장군다운 면모가 아니고 상당히 세련된, 그리스 로마의 세련된 그런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금화가 만들어지는 게, 그때부터 이 베르생제토닉스는 역사가 비틀기 시작했죠. 그래, 이런 비틀림이 이렇게 3번이나 비틀려진 게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날 프랑스의 유산은 뭔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 역사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같은 건데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깔보는 말로 닭이야 닭 이렇게 할 때 같은 군인들인데, 이쪽 갈리아에 온 군인들을 닭새끼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 프랑스의 동물로 수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언제쯤 거기에 나오는가 하면은요, 르네상스 시대에 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왔을 때에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생각에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역사를 감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 수탉이라는 게 얼마나, 새벽이 왔을 때 새벽이 왔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게 좋은 게 있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수탉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보다 덩치가 크더라도, 개라든지 뭐 어떤 다른 덩치가 크더라도요, 수탉은 아주 싸움을 잘합니다. 뭐 와서 물라면 휙 날아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 저는 그 닭싸움 그런 걸 잘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크더라도 쫄지 않고 딱 기세워가지고 덤벼드는 수탉 정신, 이거 얼마나 좋느냐. 그래서 우리 프랑스의 동물로서 우리는 수탉하자. 다른 데는 뭐 독수리니, 미국은 독수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거창한 거 하는데, 누구는 뭐 사자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수탉을 정했습니다. 말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참 와닿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것일 있을지라도 그거를 역사 속에 어떻게 다시 오려낼 수 있는가라는 거를 나름대로의 생각해서 쭉 해왔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프랑스가 가장 그 세계 문화 강대국, 문화라고 할 것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프랑스거든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K 문화도 있는데, 예, K 문화인 거 압니다. 그런데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막 태어난 어린애에 불과하고요. 프랑스는 긴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같은 그 문화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테고요. 또 그 다음에 사상적인 면, 사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역사를 할 때에 아주 꼼꼼히 들다 보면 좋은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겁없이 덤빈 3번째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페이라는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또 인정하고 그러는 모습들 얼마나 좋나요? 우리는 걸핏하면 뭉개버리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이런 거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는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